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림기사 기출문제 CBT 복원 2회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수험서에 27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말이 많을 예정이라서 두 번 나눠서 저번처럼 한번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식물보호기사도 이제 점점 조금씩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패턴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앞단에서 설명했던 앞에서 기출 문제 풀었을 때 설명했었던 내용이 제법 많이 나와서 설명하는 기간이 조금씩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산림기사도 한 3, 4회 정도만 좀 해보면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1과목 산림조성. 1번 묘목 양성 시 해가림을 해줘야 할 수정으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림을 해줘야 할 수정. 그러니까 나무를 키울 때, 애기 나무를 키울 때 햇볕이 너무 안 들게끔 좀 약간 음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음지가 있어야 되는 나무, 즉 내음성 수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침엽수림이 좀 침엽수가 좀 내음성 수종에 가깝고 화렵수가 내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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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종에 가깝습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근데 꼭 그러지도 않네. 한번 볼게요. 주목은 정답은 2번입니다. 전나무, 삼나무가 내음성이 있어야 될 음수들이고요. 그래서 주목도 음수인데 여기 소나무는 양수입니다. 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밤나무, 은행나무 두 개 다 모두 양수고 4번에 있는 벚나무, 아카시나무는 햇볕이 아주 많이 필요한 강양수 수종입니다. 2번 대면적 산벌 작업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산벌이 뭐냐라는 걸 일단은 이제 아셔야 되거든요. 이제 이 산벌에 대해서 알려면 대면적 산벌 작업의 이 산벌 작업을 왜 하냐면 일단 첫 번째 동 여기는 파랑 색깔로 쓰는 게 낫겠네요. 1번 동영님 더 안 보이나? 빨간색 동영님 동영1 재림을 할 때 그리고 인공님을 조림할 때 그리고 한 번에 대규모로 하는 게 산벌의 특징입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지금 지문에 보시면 개벌 작업 및 모두 작업에 비해 갱신이 더 확실하다. 그쵸? 한 번에 대규모로 해야 되니까요. 2번 어린 나무가 상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3벌이 아까 그랬잖아요. 동령님을 재림하고 인공조림과 한 번에 대규모로 어떻게 큰 나무까지 싹 베는데 큰 나무까지 한 번에 큰 나무까지 싹 베는데 어린 나무가 안 다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무가 상하지 않기에는 이게 한 번에 확 대규모로 하는 그런 나무를 베는 행위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나머지는 다 탄벌 작업의 장점이에요. 우량 인목들을 남겨 갱신되는 인분의 유전적 형질을 개량할 수 있고 수령이 거의 비슷하게 아까 그랬죠. 동령님, 재림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산벌이라는 게 벌채 작업이거든요. 벌채 작업의 종류예요. 그래서 벌채는 뭐냐면 나무를 베는 모든 행위.
모든 행위를 벌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벌, 그러니까 이 3벌이 어디 들어있냐면은 먼저 벌채라는 가장 큰 개념이 있고 이 벌채 안에 갱신벌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육벌채가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뭔가 갱신, 뭔가 왜 우리 그 뭐죠? 보험도 갱신한다 이러잖아요. 그럼 새롭게 뭔가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갱신벌채는 숲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보육은 숲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벌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베는 게 꼭 새로운 숲을 만들려고만 베는 거 아니고 숲 자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도 벤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갱신, 그러니까 숲을 새로 만드는 벌채 안에서는 또 많은 개념이 있어요. 그게 개벌, 산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다음 모수림, 그 다음 택벌, 그 다음 외림 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벌채는 보육벌채 자체를 우리 이제 감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감벌 안에는 정성감벌과 정량감벌이 있어요. 각각 설명을 해드리면 개벌은 한 구역에 한 번에 싹, 그러니까 개벌은 한 구역을 한 번에 싹. 언제 하냐? 동령님을 재림할 때. 그리고 삼벌님은 한 구역을 두세 번에 걸쳐서 천천히 하는 게 삼벌입니다. 그럼 모수림은 뭐냐? 모수림은 말 그대로 모수, 엄마나무, 엄마나무를 빼고 나머지를 싹 베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나무를 빼고 나머지를 싹. 그 이유는 좋은 엄마만 남겨서 좋은 엄마로부터 종자를 얻기 위한 유전을 개량하기 위해서 모수림 작업을 합니다. 그럼 택벌은 뭐냐? 선택해서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그럼 선택해서 어떤 나무만? 잘 자란 나무만 하는 게 이제 택벌이고, 외림은 뭐냐면 우리가 나무 구루터기를 남기고 뿌리나 나무 구루터기에서 싹을 키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 기출 때 풀었었어요. 맹화력을 높이기 위한 맹화갱신을 할 때 외림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데 다른 개벌, 삼벌, 모수림 작업처럼 택벌처럼 얘는 완전히 다 베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위에를 자르고 구루터기를 남겨놓고 여기서 맹화가 생겨나게끔 해서 여기서 나오는 가지들을 뭐 숯을 만드는 재료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외림입니다. 그럼 감벌은 뭐냐? 감벌은 이게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제 하고 감벌의 핵심이 뭐냐면 숲의 유지 관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베고 남은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게 감벌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색장 촉진의 핵심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정성 감벌은 어떤 나무를 벨 거야? 그럼 정량 감벌은 얼마나 벨 거야? 로 결정을 하게 되는 벌채,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방법입니다. 3번 감벌 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갱신 작업은 자,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감벌 뭐였죠? 숲 유지 관리는 보육 벌채 안에 있는 게 감벌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감벌은 이제 숲을 가꾸는 거죠. 숲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감벌을 하는 건데 병행해서 실시하는 갱신 작업은 뭐냐? 그러니까 음, 감벌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하는 아까 갱신 벌채가 뭐냐라는 거죠. 이 갱신 작업이니까
병행하는 갱신자 모년 정답은 3번 택벌입니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택벌은 선택해서 자른다고 어떤 나무를 큰 나무만 잘 자란 큰 나무를 골라서 베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숲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갱신 벌채 작업 말고도 그 중에서도 특히 선택해서 나무를 베는 요 작업을 택배열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쓰셔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벌은 싹 빼죠. 외림은 그루터기만 남겨요. 땔감용으로 그루터기만 남겨서 맹아갱신을 하는 거고, 모수림 작업은 아까 뭐였죠? 엄마 나무 빼고 다 베는. 그래서 엄마 나무 빼고 나머지는 다 베는 작업이었고, 이거는 이제 유전 갱신을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번 잇목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나와 볼게요. 잇분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 우리 양분은 뭐가 있죠? 식물에 필요한 다량 원소와 소량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질소, 칼슘, 황, 인, 그리고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리고 소량 원소는 철, 아연, 붕소, 망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더 있었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황, 철, 붕소는 미량 원소에 속한다. 아니죠. 황은 다량 원소입니다. 철, 붕소는 소량 원소가 맞아요. 2번, 침엽수는 화렵수보다 양분 요구도가 낮다. 맞죠? 그 정답은 1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침엽수는 화렵수보다 양분 요구도가 낮아서 저희 이제 3학년 분들 지금 토양학 수업 하시잖아요. 우리 토양학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뒷부분에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많은 이유가 나와요. 왜냐면 우리나라 땅 자체가 신생 토양이어갖고 신생 토양이 중심이 되어 있는 땅이다 보니 우리나라 땅에서는 그러니까 양분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리고 산성 토양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오히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산성 토양을 요구하거든요. 그런 소나무들이 우리나라의 중심적으로 자생으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걸 토양학 수업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3번 토양 산도에 따라 모기 영양소의 유효성이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의 산도가 산성이냐, 그러니까 pH가 낮으면 산성이고요. pH가 높으면 염기성이죠. 그러니까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럼 요때 토양이 낮아서 산성을 띠고 있으면 그때는 토양 자체에 알루미늄이라든지 철에 의해서 독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 알칼리가 높게 되면은 이 알칼리에 의해서 분해돼 버리는 철이라든지 그 아연, 그리고 아연이나 망간이 결핍을 일으키게 됩니다. 4번 성숙잎이 먼저 황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마그네슘이 질소의 주요 결핍 현상이다. 자, 우리 이거 같이 얘기했었죠. 우리 이거 식물 보호 기사 기출 문제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우리 마그네슘은 특징이 마그네슘, 질소 모두 둘 다예요. 이동을 아주 잘합니다. 이동을 아주 잘해요. 식물체 내에서 곳곳으로 잘 번져요. 식물체 내에서 뿌리, 물간, 잎, 줄기, 열매, 꽃 이런 데로 이동을 아주 잘하는 특징이 마그네슘이랑 질소인데, 이 이동이 잘 되는 이 현상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애기잎에서 이제 막 나온 애기잎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요 늙은 잎에 있던
성숙잎에 있던 양분을 쇽 빼갖고 애기 잎으로 보내버립니다. 왜냐면 이동이 아주 잘 되니까요. 그에 반해 이동이 잘 안 되는 칼슘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오히려 애기 잎은 못 크고 늙은 잎은 푸릇푸릇하고 애기 잎이 누렇게 뜨는 그 특징이 반대로 이동이 잘 안 돼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철분이 다른 애기 잎으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생긴 애기 잎이 황화 현상을 일으키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5번 살림에서 식물 군락의 일정한 계열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자, 우리 이거 1학년 숲과 삶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숲과 삶에서 우리 생태계가 어떤 특정 식물 군락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제 환경과 시간에 맞춰서 점점 이 군락을 이루는 이 개념이 이제 슬슬 변경이 되거든요. 정답은 1번 식생의 천이입니다. 식물 군락이 일정한 계열적 변화라는 요 군락이 일정한이라는 요 두 단어 키워드가 나오면 천이를 바로 떠올려 주셔야 돼요. 특히 요 일정한. 왜냐? 천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장소에 식물의 종류가 즉 이 식물 종류는 이제 군락으로 봐주시면 돼요. 한 장소에 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식물의 종류가 일정 순서를 지키면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일정한 순서를 지키면서 순서를 지키고 순서에 따라 순서를 지키고 바뀌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일정한 순서, 즉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순서면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시간인 거예요. 방향성을 치면 그래서 어떤 느낌이면 초기에는 이제 이파리밖에 없죠. 이렇게 거의 허허벌판이라고 할게요. 처음에는 허허벌판인 땅에 슬슬 초본 잎, 잡초 같은 잎들이 생겨요. 그러다가 얘들이 점점 관목이 자라게 되고 이 관목이 커서 교목이 되고 이 고목이 결국에는 극산림을 이루는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일정한 시간의 방향성을 갖고 바뀌는 것을 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란은 뭐냐? 갑작스러운 파괴인 거예요. 파괴에 의해서 식생이 바뀌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이 벌채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인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파괴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적인 산불이라든지 태풍에 의해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 식생이 바뀌어버리는 그것이 교란이고요. 변이는 이제 유전적 병행인 거예요. 유전적으로 인해서 수목의 개체들이 바뀌는 거. 그것을 변이라고 하고요. 순환은 말 그대로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뭐가 반복하냐? 계절이 반복을 한다든지, 계절이 반복되는 거에 따라서 식생도 바뀐다든지, 뭐 예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 잡초가 있고, 이게 이제 겨울이 되면 겨울 잡초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서 반복하는, 그리고 다시 여름이 되면 또 다시 여름 잡초가 나오고, 이런 것을 이제 순환이라고 합니다. 6번 침엽수의 올바른 가지치기 작업 방법은, 자, 침엽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면, 그러니까 침엽수를 올바르게 가지친다는 그 올바름의 기준이 뭐냐면은 건전한 수간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엽수 자체의 건전한 수간, 가지들의 간격, 가지들의 모형을 보면서 이 과정 중에 옹이를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무절제,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무절제된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 가지를 쳐야 되는데, 이 모든 요 올바른 가지치기는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은
깨끗한 목재, 즉 가치가 높은, 금액적 가치가 높은 깨끗한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게 올바른 가지치기입니다. 그러면 침엽수는 언제 가지치기를 하냐? 먼저 수액의 흐름이 적은 시기. 이거를 우리 어머님, 아버니까 저희 현장 그 농장에서는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실포 때도 얘기했었어요. 아, 저번 산림기사 풀 때도 그랬었어요. 물을 내리는 시기. 그러니까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시기가 있고 물을 내리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빨아당기는 끌어당기는 시기는 보통 봄이고 이때 자란 거를 우리는 춘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물을 내리는 시기는 보통 이제 가을 아니면 겨울 이때쯤인데 요 물을 내리는 시기 때 자란 부위를 우리는 추제라고 불렀다라고 저번 기출문제 풀 때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가지를 잘랐을 때도 이제 상처가 생긴 거잖아요. 나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병해충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감염 위험을 낮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지 유출. 그러니까 침엽수의 특징이 이제 약간 이렇게 그 송나무 같은 경우는 송진 아니면 송진처럼 이렇게 나무 자체가 갖고 있는 수액은 아니고 수지 약간 기름진 그러니까 우리 횃불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약간 끈적끈적하면서 약간 향기로운 그 무엇 있잖아요. 그 수지 유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기를 맞춰야 되거든요. 요때 침엽수를 잘라야 되는데 요 모든 1, 2, 3번의 특징이 언제냐면은 겨울철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침엽수도 휴면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겨울철 휴면기에 이제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데 정답은 3번 생장휴지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있었잖아요. 아까 겨울철 생장이 쉬는 시간, 수액의 흐름이 적은 시기, 그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각각 한번 볼게요. 왜 다른 건 틀렸는지. 침엽수는 줄기와 직각이 되도록 자르는 게 아니고 평행이 되도록 자릅니다. 그래서 가지목이, 그러니까 가지깃이 바로 바깥쪽으로 향해서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바짝 자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길게 잘라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 적당함이 제일 어렵죠. 그러면서 줄기와 평행이 되도록 잘라내는 곳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으뜸가지 이상의 가지를 잘라는 으뜸가지 뭐였죠? 정순이죠. 저희는 뭐라 표현하냐면 원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소나무를 이렇게 보시면 소나무가 자랄 때 위로 이렇게 원순이 이렇게 같이 크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소나무는 절대 순을 자르는 순간, 그러니까 으뜸 가지를 자르는 순간 이제는 생장이 더 이상 위로 안 올라가요. 소나무는 더 이상 키를 키우지 않고 옆으로만 자랍니다. 츠가들이 이렇게 자라버리거든요. 위로. 그래서 소나무는 절대 으뜸 가지는 잘라서는 안 됩니다. 4번 초두부까지 가지를 잘라내어 통직한 간대를 생산한다. 자, 여기서 초두부가 어디 있냐면 나무 꼭대기예요. 제일 위, 그러니까 나무의 머리를 잘라내게 되면은 강합성할 잎이 없어져 갖고 나무가 죽습니다. 요 초두부까지 가지를 잘라내버리면 광합성할 잎이 없어져 갖고 나무는 죽어요. 그래서 보통은 나무 높이의 3분의 1, 3분의 2, 2분의 1 정도까지만 가지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나무를 이렇게 자를 때 원순이 있어요. 보통 소나무 가지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 밑으로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 밑으로 이렇게 생기고, 밑으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원순은 절대 안 건드려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가지도 절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초두부, 여기 있는 가지들 절대 나무 꼭대기 머리에 있는 가지 절대 안 쳐내요. 언제 치냐? 어디를 치냐? 밑에 가지, 그러니까 위에서 한 하나, 둘, 셋 하고 요 밑에까지들. 요 가지들을 요 줄기와 평행되게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게 잘라냅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설명을 2번, 4번, 1번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설명하면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수목 호르몬 지베렐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베렐린 우리 너무 많이 만나죠. 지베렐린은 무당, 휴먼 타파, 그 다음에 개화 유도를 하는 애죠. 한번 설명을 볼게요. 병에 키다리병을 일으키는 곰팡이에서 처음 추출된 호르몬입니다. 맞습니다. 지베렐린은 벼의 키다리병을 일으키는 곰팡이에서 처음 추출된 호르몬이래요. 2번 거의 모든 지베렐린은 산성을 띱니다. 알카리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베렐린을 우리는 지베렐린이라고 있는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 식물 보호 기사에도 이 문제 나와요. 지문에 지베렐린을 이렇게 영문으로 치거든요. 영문으로 보여주고 지베릴릭 한 다음에 지베릴릭 하고 뭐가 붙냐면 에이시드가 붙습니다. 에이시드. 에이시드. 이 에이시드가 무슨 뜻이냐면은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산. 뭐 황산, 염산, 뭐 이런 식의 그 산을 에이시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베렐린의 영문 이름 자체에 이미 산이라는 그 특징이 표기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요 지베렐린이 G, 산성의 A를 따서 GA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3번 줄기의 신장을 촉진하고요. 개화 및 결실을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8번 산림토양에서 집적층에 해당되는 층은. 자, 여기서 산림토양이라고 이렇게 특정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모든 토양에 아마 이 성향이 있을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이 층, 산림토양층, 보통 토양층이라고 해서 우리는 토양학 시간 수업에 배웠어요. 거의 앞부분에 배웠을걸요? 거의 앞단 강의에. 그럼 그 토양층의 집적층에 해당되는 층은 무엇이냐? 자, 집적층은 어느 층이다? 위에서 씻겨 내려온 위층에서, 그러니까 위의 층에서 씻겨 내려온 물질이 쌓이는 층. 그래서 집적층이거든요. 그럼 한번 우리 토양학 수업을 잘 기억을 해볼게요. 자, 먼저 토양을 이렇게 층을 나누죠. 여기가 제일 꼭대기예요. 우리 사람 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을 받고 다니는 지표예요. 지표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일 위에 지표를 기준으로 5층이 있습니다. 보통 유기물층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유기물층에 뭐가 있다? 이렇게 물이 위에서 이렇게 낙엽이 쌓이기도 하고, 왜 여기서 식물 보호기사에서는 H층 나왔었죠. L층, 5층. 그래서 낙엽이 쌓이는 층, 그 다음에 낙엽이 쌓여서 뭐 한 층, 그 다음에 H층이 이제 부식이 일어나는 층, 이렇게 해서 5층이 있고, 5층 밑으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밑으로 A층이 있고요. 그 밑으로 B층이 있고요. 그 밑으로 C층이 있고, C층 밑으로는 뭐가 있다? R층이 있습니다. R층 순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A층은 용탈층이에요. 빠져나가는 땅이라는 얘기죠. 뭐가? 위에서 나온 이 유기물들이 A층을 거쳐서 용탈돼요. 어디로? B층. 즉 B층이 집적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영양분은 B층에 차곡차곡 쌓이죠. 영양분이. 자, 위에서 씻겨 내려온 물질, 즉 A층에서 씻겨 내려온, 그러니까 용탈된 물질들이 B층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C층은 모재층이고요. 맨 밑에 있는 R층은 원암. 우리는 모암이라고도 배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B층 집적층입니다. 9번 모포 작업 가운데 밭가리, 쇠토,
착상 작업의 효과가 아닌 것은. 자, 밭갈이는 경운이에요.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돌 이렇게 훑어주는 거, 갈갈갈갈 해주는 거. 자, 토양의 통기성 증가시켜주죠. 그 다음 잡초 발생 억제합니다. 왜냐면 갈면서 잡초들이 다 한 번에 같이 갈리니까요. 그러면서 위에 공기가 들어가고 밑에 있었던, 그러니까 통기성이 증가시켜준다는 얘기는 안에 갇혀 있었던 가스가 바깥으로 나오고 위에 바깥에 있었던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되면서 그 공기를 마시고 사는 유용한 토양 미생물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아닌 것은 토양의 풍화 작용을 지연시켜 준다가 아니라 풍화가 돼버리는 거죠. 촉진시켜 준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밭갈이를 너무 자주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토양 자체가 풍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토양학 시간에 아마 교수님 하셨을 거예요. 10번 간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간벌은 아까 있었죠. 우리 그 벌채 하면서 갱신벌채 있고, 그 다음 밑에 뭐가 있었죠? 보육벌채가 있었는데, 이 보육벌채를 우리는 간벌이라고 얘기하고, 간벌 안에는 정성간벌과 정량간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보육벌채를 할 때 간벌이죠. 보육벌채는 뭐다? 숲을 유지, 보수. 즉, 숲을 가꾸는 숲 가꾸기 단계예요. 그럼 한번 설명을 볼게요. 남겨둔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틀린 것. 간벌은 원칙적으로 인공 조림된 동력민분에 적용되는 조림 기술로 확립되었다. 2번 간벌은 크게 정성간벌과 정량간벌로 구분된다. 3번 정성간벌은 인목 본수와 현종량으로 결정한다. 아니죠. 정성은 어떻게 였죠? 정량은 얼마나. 자, 그런데 3번은 인목 본수와 현종량 얼마나죠? 양이니까 3번은 정성간벌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정량 간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4번 지위가 상이면 활력수종의 간벌 개시는 20에서 30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또 산림기사에서만 나오는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저도 요거 이게 너무 낯선 단어들이어갖고 헷갈렸는데 한번 피드백을 해볼게요. 지위. 보통 지위하면 우리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뭐 직급? 지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산림기사에서 지위는 땅의 생산력을 의미합니다. 땅의 생산력. 이 땅이 얼마나 나무를 잘 키워를 지위라고 해요. 그럼 땅의 생산력의 기준은 뭐다? 나무 높이. 수고를 기준으로 나무로 이렇게 이 산에 나무가 막 엄청 크게 잘 자랐다 그러면 이 산 땅 좋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위가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위가 상이면 그러니까 높으면 딱 좋으면 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간벌개시는 2, 30년이다. 2, 30년 단위로 이제 숲 가꾸기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나무를 베준다라는 얘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화학적 풍화작용으로서 땅이 회색 또는 담색으로 되는 경향이 있으며 습한 유기물이 쌓인 곳에서 주로 일어난다. 일어나는 작용은 자 여러분 땅 색깔에 따라서 땅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딱 상태가 있대요. 그럼 이제 이 상태는 뭐냐면 일단 정답은 환원작용이거든요. 땅이 회색 또는 담색.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식물보호기사에서도 그렇고 뿌리에 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곰팡이균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진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얀 색깔로 균사를 만들어 갖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좋은 걸 해준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땅 색깔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게 있냐? 그걸부터 먼저 볼게요. 땅의 색깔은 크게 회색,
담색, 방금 위에 지문에 있죠? 회색 담색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땅의 색깔은, 그리고 검은 색깔의 땅도 있습니다. 그럼 각각 이제 이게 어떤 상태의 땅이냐? 먼저 회색에서 담색은 환원 작용이 일어난 땅이에요. 그래서 철 이온가가 많습니다. 철 이온가가 많다는 뭐다? 많다는 얘기는 뭐다? 이씨 그 전자 교환량이 많아서, 아니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철의 E 플러스가 많다는 뜻이고, 붉은색은 어떤 상태냐면은 산화작용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철이 3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은색은 언제냐? 유기물, 그러니까 부식물, 그러니까 뭐 균에 의해서 썩은 부식물이 아주 많은 상태가 검은색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문상에서 여기 습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이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이 이렇게 짜박짜박짜박. 그럼 물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공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가 왜 바로 아냐? 여러분들 토양학 시간에 배웠어요. 토양학 시간에 뭘 배우냐? 토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토성을 배우면서 이 토성을 이루는 토양의 삼상이라는 걸 배워요, 우리 여러분. 토성을 이루는 삼상은 뭐다? 고체, 액체, 기체. 요 삼상이 토양을 이루는 그 삼상 중에 하나고, 고체가 대부분이지만, 고체가 한 80%였었나? 반이었나? 반 이상이 고체였던 것 같은데. 고체지만 나머지 액상과 기상도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 그래프 혹시 기억나셔야 돼요. 토양학 시간에 고상, 액상, 기상. 근데 땅에 습한 유기물이 많대요. 그러면 요 땅은 고상, 습해요. 액상이죠. 액상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기상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부족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공기가 부족해. 그럼 산소가 부족하면은 이게 이렇게 환원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 얘기하냐? 화학적으로 글레이화라고 얘기를 한대요. 글레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산화작용은 붉은색, 가수분해는 그리고 탄산염화는 탄소가 석회암을 녹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회 동굴 같은 거. 우리 왜 그 석유골 뭐 이런 거 보면 석회 동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탄소가 석회암을 녹여서 석회 동굴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탄산 자체가 CO2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있는 상태라 갖고 물에 녹은 CO2가 물에 녹은 이 탄산이 석회 동굴을 녹이는 그걸 탄산염화라고 합니다. 12번 우리나라 소나무 중에 이거는 은근히 문제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 1회 산림기사 볼 때 이 문제 나왔었거든요. 똑같이 우리나라 소나무 중에 수고가 높고 줄기가 곧으며 수간이 가늘고 좁고 지하구가 높은 특성을 보이는 지역형은 정답은 1. 금강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금강송이라고 했었잖아요. 금강송. 그리고 이번에 영덕 영덕에 큰 대형 산불 났을 때 금강송 안 타게 해야 된다고, 뭐 강원도 때도 그렇고 뭐 산불 나면 금강송을 지켜야 된다고 막 우리 소방대원님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떠요. 바로 그 금강송을 갖고 있는 나무를 금강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형, 즉 금강송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은 강원도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이 금강형
소나무가 이제 지역에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강송 같은 경우는 목질 품질이 우수하고 품질이 매우 우수해서 어디에 쓰인다? 궁궐, 문화재 복원에 쓰입니다. 문화재 복원용으로 쓰이는 최상급 목재예요. 그 중에 우리는 그게 있죠. 춘향목, 춘향목이라고 있거든요. 요 춘향목이 춘향이 어디냐? 경북 동화군 춘향면입니다. 그래서 요 춘향면에 가시면 산림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림고등학교에서 우리 뭘 했다? 산림, 저 임업종묘였어요. 임업종묘 기능사 실기시험을 여기서 봤었어요. 그래서 요 춘향면에 요 금강송이 있으면서 같이 금강송 연구? 뭐 약간 그 산림묘목 스마트 단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강형은 뭐냐? 안강형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는 이제 경북계 안강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안강, 영주, 경주 일대를 안강형 소나무가 자라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안강형 소나무에 속하는 게 뭐냐면 흔히 우리가 산에서 볼 수 있는 산에서 보는 운치 있는 왜 그 운치 있는 구불구불 소나무 있잖아요. 구불구불 소나무 왜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운치 있게 막 이렇게 나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 막 이렇게 어쨌든 되게 멋진 구불구불 멋진 소나무. 그래서 이 소나무들은 보통 중간급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위봉령의 위봉은 어디냐? 여기는 전라북도 전북 완주의 위봉산이래요. 위봉산. 그래서 위봉형이래요. 그래서 이 위봉산에 있는 소나무도 이 금강형과 안강형 중간쯤이래요. 금강형과 안강형 중간쯤 느낌의 소나무로 얘도 관상적 느낌이 뛰어난 강상적 느낌이 있는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럼 중남부 평지형은 뭐냐? 우리나라 중남부 평지예요. 그 진짜 말 그대로 중남부 평지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로 정말 흔히 보는 일반적인 소나무로 이 중남부 평지형 소나무는 품질이 낮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지역형에 따라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금강형, 금강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침엽수에 해당하는 수종은 또 학명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학명 이렇게 이탈릭체로 옆으로 착 누워있는 이 영어들 다 학명이죠. 속명과 종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1번이에요. 침엽수에 해당하는 수종 1번인데 이 아비스 뒤에 보시면 코리아나라고 보이시나요? 코리아나? 우리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름이 들어갔어요. 코리아나. 우리나라인데? 코리아인데?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솟구치다라는 뜻의 그 라틴어고요. 이 아비에스 코리아나라는 요 나무는 구상나무래요. 우리나라 원산지예요. 한국이 원산지여서 종명에 코리아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식물 3학년 수업에 이 과목이 있는데 우리나라 원산지인데 문제는 라이센스를 미국한테 뺏겼어요. 라이센스는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무인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구상나무는 미국이 라이센스를 받고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비에스 코리아나 구상나무가 침엽수에 속하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이게 베트랄 이게 자작나무라는 뜻이에요.
자작나무. 아예 이 단어 자체가 자작나무. 자, 그래서 얘는 자작나무고요. 그 다음에 큐에루쿠스. 이거는 참나무란 뜻이래요. 얘도 참나무죠. 몽골리카. 몽골에서 온 참나무. 라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코너스. 이렇게 콘. 왜? 뿔처럼. 단단한데 불규칙해요. 콘트로스페사. 이게 불규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뿔처럼 단단한데 불규칙해가 무슨 나무냐면 층층나무래요. 그래서 요 세 개는 모두 다 화렵수이고 구상나무가 우리나라 원산지 침엽수입니다. 14번 주로 종자에 의해 양성된 묘목으로 높은 수고를 가지며 성숙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숲차. 높은 수고, 열매, 교림입니다. 가장 큰 나무, 하이포레스트예요. 교림, 제일 높아요. 포레스트를 교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림은 낮은. 그 왜 우리 일본을 옛날에 외라고 불렀잖아요. 일본을.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외놈, 외나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일본을. 예전 조선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외가 일본 사람들이 키가 작아서 그래서 낮을 외입니다. 그 다음 중림은 말 그대로 교림하고 외림이 섞여 있는 중간이죠. 그럼 중림은 대나무 죽입니다. 그래서 얘는 밤부 포레스트, 대나무 숲을 말합니다. 15번 풀어볼게요.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린 나무 가꾸기. 자, 우리 아까 어린 나무 가꾸기랑 관련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은 초기 보육 단계를 의미합니다. 애기 나무를 키우는 거니까요. 그럼 초기 보육 단계에서는 무엇 해야 되냐? 1. 조림한 이후에 초기 단계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수종을 보호하는 상태입니다. 목적이 수종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무의 종류를. 그 다음 세 번째, 얘네들을 초기 보육 단계다 보니까 잘 키우기 위해서 불량목이나 모양이 안 예쁜 불량목이나 경쟁목을 제거를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옳은 걸 한번 볼게요. 병해충의 피해를 받은 잇목만 벌채하는 건 아니죠. 이 병해충의 피해를 받은 잇목만 벌채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위생벌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인분의 수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직구조, 이거는 결국엔 뭐냐면 나무를 가꾸는 거잖아요. 수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선택을 해서 택벌하거나 감벌하는 단계일 때 하는 행동이라서 어린 나무 가꾸기 초기 보육 단계에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적 외의 수종이나 형질이 불량한 잇목을 제거하는 것이다. 맞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목적이 수종 보호고 어린 나무, 즉 목적이 뭐냐면 우리 어린 나무잖아요. 잘 예쁜 어린 나무를 다른 형질이 불량한 잇목이나 경쟁목을 제거해서 예쁘게 잘 키우는 것. 그 다음 4번 생육공간 확보를 위한 경쟁 과정에서 생육공간 조절을 위해서 벌채하는 것이다. 이것은 간벌이죠. 생육공간 경쟁.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보육 벌채. 즉 간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개벌 방법은 대상 인지의 기복이 심하고 임상이 불규칙하거나 소면적 내에서도 입지 차이가 심한 곳, 풍설해 및 병충해 등으로 인간이 소개되어 있는 곳이나 치수가 이미 발생하여 생육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면 좋다. 우선하여
실시하면 좋다. 자, 일단 먼저 지문을 볼게요. 1. 대상인지 기복이 심하고 임상이 귤불칙하거나. 그러니까 땅 상태가 제각각이란 뜻이잖아요. 땅 상태가 제각각. 땅 상태가 제각각이란 상태고, 그 다음에 병설애 및 병해충이 있고, 그 다음에 치수가 이미 발생하여.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치수, 어린 나무예요. 치수가 어린 나무입니다. 어린 나무 뜻하는 게 유령님도 있었죠? 어린 나이의 나무숲, 치수도 어린 나무를 뜻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무가 이미 발생해서 생육하고 있는 곳을 우선하여 실시하면 좋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답은 1번이에요. 군상감벌인데 군상감벌은 이제 어떤 개념의 군상개벌인데 군상개벌 참고로 여러분 개벌부터 설명할게요. 아까 개벌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벌채, 갱신벌채, 그 다음 그 보육벌채 나왔었죠? 그 중에 갱신벌채가 개벌, 삼벌, 무수림, 택벌, 외림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 중에 요 개벌입니다. 개벌이 뭐다? 한 번에 싹. 개벌은 한 번에 싹 되는 벌채 방법이에요. 즉 전면벌채. 뭐다? 동령님 재립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일단 이 앞에 지문에 요 땅 상태가 제각각이다라는 얘기는 각각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맞춰서 나무들이 그룹으로 뭉쳐져 있고 그 중에 군상, 즉 그룹화 되어 있는 것을 나무를 자르는 건데 이 그룹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그룹 지어져 있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소면적 단위예요. 군상 개벌 자체가 소면적 단위고 이 소면적의 핵심 중에 하나는 지형이 불규칙하고 피해모, 풍해, 병충해를 우선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군상 개벌에서 피해모, 풍해, 병충해를 입은 피해목을 우선순위로 제거를 하는 게 군상개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기 이미 지문에 있는 게 다 나왔죠? 소면적, 기복이 심하고 지형 불규칙, 그 다음에 풍설의 병해충으로 피해목이 이제 되어 있는 곳을 먼저적으로 합니다. 그럼 대면적은 뭐냐? 대면적 개벌이라는 설명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분산 개벌에 대한 지문을 봤잖아요. 그럼 대면적 개벌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이제 라지예요. 진짜 말 그대로 대면적이니까. 또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 평탄지, 대규모 기계화, 그리고 환경 영향 큼. 요런 키워드가 나오면 대면적 개벌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 대상 개벌, 그러니까 스트립 이란 뜻이고 이게 뭐냐면 여기 키워드는 긴 띠 모양으로 긴 띠. 왜 우리 뭐죠? 카메라나 이런 거 이렇게 위에서 카메라 같은 거 예전에 이렇게 긴 줄로 이렇게 무게 걸거나 했던 요거 있잖아요. 이거 스트립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띠 모양으로 나누고 긴 띠 모양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옆으로 순서대로 라는 설명의 키워드가 나오면 그때는 연속
연속 대상 개벌이고요. 그 다음 교호 대상 개벌은 얘는 이제 알터넷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네트 이렇게 그물. 그래서 얘는 어떤 걸로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띠 모양, 띠 모양. 여긴 긴 띠였잖아요. 교호 대상은 띠 모양으로 구역을 나눔. 요렇게 네트처럼 요렇게 띠 모양으로 구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한 칸, 한 칸, 한 칸 건너뛰면서 하는 것. 배워내. 그러니까 체스판, 바둑판처럼 한 칸씩 건너뛰면서 배다가 교호 대상 개벌입니다. 한 칸씩 건너뛰면서 건너뛰어 뱀. 그래서 요런 키워드가 나오면 각각 지금 우리는 군상 개벌에 대한 키워드를 보고 지문을 개벌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너도 밤나무가 자연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곳은 아 이것도 은근히 질문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지형 특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8번이 유기농업 산업기사에서 나왔나요? 8번이 뭐였죠? 아 산림토양. 아 네네네. 저건 아마 종종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너도 밤나무가 자연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곳. 정답은 울릉도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우리나라 식생인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무 중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나무들이 있대요. 자연적으로 누가 의도 갖고 한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홍도는 상록 활엽수가 자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제주도는 비자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자나무가 한라산 그리고 여기 추가로 한라산에는 아까 나왔죠. 구상나무, 얼트러스 코리아나 구상나무. 그 다음 백두산에서는 분비나무라는 나무가 자연적으로 자생을 하고 있대요. 그럼 울릉도는 굉장히 유명한 게 너도 밤나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산고로쇠라는 나무가 자연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솔송나무가 자연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우산고로쇠 같은 경우는 지금 울릉도 특산물로 그 고로쇠물로 개발을 해갖고 이제 뭐 그 뭐죠? 팝업 스토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뉴스에서 봤어요. 우산 고로쇠. 그 보다가 나 저거 산림기사 문제 공부하다가 본 건데 이래갖고 굉장히 반가웠었다. 그래서 너도 밤나무는 어디다? 울릉도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18번. 수목의 강압성에 유용한 광파장은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게 산림기사뿐만 아니라 이게 이 수목의 그러니까 광합성에 유효한 광파장은 굳이 나무뿐만 아니고요. 곡물, 과수, 화채류 모든 식물에게 다 유효한 광파장입니다. 정답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고요. 여긴 뭐다? 가시광선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52 파란색, 파란빛 에서부터 660 나노미터인 빨간빛까지가 모든 수목이죠. 광합성 유효 광파장입니다. 나머지 0에서 200은 자외선, 200에서 400은 자외선, 700에서 1000은 적외선입니다.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요. 쭉. 자, 여기가 400에서 700이에요. 400, 700. 400을 기준으로 이 밑은 자외선. 700을 기준으로 이 위는 적외선. 그리고 여기가 어디다? 가시광선.
햇볕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다?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여러분, 이 적외선, 자외선 나누는 그 기준 아시겠어요? 여기가 빨강색이었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그래서 자외선은 요 보라색 안쪽, 적외선은 빨간색 바깥쪽. 자주색, 보라색, 그러니까 자주색 바깥에 있는 선, 빨간색 바깥에 있는 선이어서 자외선, 적외선인 거예요. 19번. 풀배기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은, 자, 풀배기 작업은 언제 한다? 조림 후 잡초 제거를 할 때 합니다. 언제 하죠? 여름철보다 겨울철? 아닙니다. 풀배기는 여름철이죠. 2번. 왜냐면 여름철에 잡초가 많잖아요. 2번. 모두 배기를 할 경우 조림목이 피압될 염려가 없다. 조림지 전체에 잡초를 전면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래요. 3번. 모두 배기보다 둘레 배기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게 조림목이 양수종인 경우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볼게요. 모두 배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모두 배기와 둘레 배기가 있는데, 자, 모두 배기는 조림지 전체의 잡초를 전면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두 배기는 노동력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고 넓은 면적을 잡초 경쟁을 제거해 주는 거죠. 넓은 면적의 잡초 경쟁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둘레배기는 뭐냐? 둘레배기는 조림목 주변만, 그러니까 조림목, 나무, 조림목 주변만 동그랗게 원형을 쳐서 잡초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잡초 제거. 그러다 보니까 모두 배기에 비해서 노동력도 좀 덜 들고 비용도 덜 들고 그리고 조림목과 나무 중심으로 보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잡초는 그냥 두는 거예요. 알아서 완전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나무 주변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잡초 그냥 둬요. 잡초 유지. 주변은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양수종의 경우는 햇볕을 좋아하는 나무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더 많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1번, 2번 다 틀린 건 알겠는데 피압이 조림목이 그런가? 다 베는 거니까 둘레배기 조림목이 피압될 염려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둘레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강산성인 목표 토양의 pH 값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자, 강산성 목표를 pH 값 높이는데, 즉 중성화, 중성 pH로 변경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여러분 이거는 바로 나오셔야 돼요. 정답은 탄산석회의 공급입니다. 이거 토양학 시간에서 나와요. 질소비료 같은 경우는 생육부진일 때, 인산은 밝은 촉진일 때, 칼륨은 내병성, 수분 조절, 품질 향상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비료를 공급하게 되면 잎이 좋아지고 인산비료 하게 되면 뿌리, 칼륨은
저항성. 그러니까 병의 병, 내병성을 높여주는 그럴 때 칼륨 비료를 쓰게 되죠. 탄산석회의 대표적인 게 우리 생석회, 그 다음에 고토, 뭐야, 뭐 있었는데? 여러 개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석회를 줘야지만 이 강산성 토양을 약간 중성에 가깝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토양학 시간에 나와. 18번, 20번도 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산림 경영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산림 경영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를 잘 키우는 이 전체 과정에 이제 나무를 조림에서부터 가꾸고 벌채해갖고 팔라먹기까지 그 전체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을 심어 성림하기까지 지출되는 비용. 자, 나무를 심어서 숲을 이룰 때까지 지출되는 비용인데, 자, 먼저 이 숲을 이루는 구성 단계를 보면, 먼저 묘목을 식재해요. 나무를 심어요. 애기 나무를. 그리고 얘를 활착시켜요. 땅에 잘 살아남게. 그러면 애기가 가지 같았던 애가 이제 점점 어린이 나무까지로 크겠죠? 그러면 얘가 다 크게 되면 이제 큰 나무, 성림을 이제 완성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할 때까지 비용이 뭐냐? 자, 나무를 심어야 될 땅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리고 요 묘목도 사야 돼요. 그리고 나무가 활착할 때까지 우리가 뭐 비료도 줘야 되고 안 아프게 약도 쳐야 되고 그쵸? 농약 같은 것도 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물도 줘야 되고 뭐 이런 전체적으로 나무가 자리를 잡아서 성림이 될 때까지 되는 모든 비용을 되는데 그 지출 비용을 우리 뭐라고 한다? 조림비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거, 이 단계를 다 키우는 이 모든 항목을 우리는 조림비라고 해요. 또 묘목대, 식재비는 심는 비용, 노동요까지 다 포함하겠죠. 풀베기, 보식, 나무한테 영양, 비료 주고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런 거 다 포함. 지대는 토지 사용료입니다. 채취비는 벌채 후 목재 생산 수확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무를 생산해서 수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벌채비, 나무 베는 비, 노동력 다 포함해서 그리고 뭐 운반비 이런 걸 채취비라고 하고 관리비는 이제 숲을 유지하기 위한 숲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게 아니고 죄송해요. 일반 경영 관리비입니다. 일반 경영 관리비. 일반 경영 관리비가 뭐가 있을까요? 세금, 화재 감시 비용, 뭐 화재 보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보호 관리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관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으악! 빨리 잘못 눌러서 제일 밑에 페이지로 갔어. 22번 임목 직경을 수고 1N이 되는 곳의 직경과 같게 하여 정한 형수는 우리 이거 저번에도 뵀었어요. 저번에도 문제를 풀었었어요. 자, 형수는 뭐다? 형아의 아내가 아니에요. 형수는 나무의 실제 제적. 형수는 나무의 실제 제적. 제적이 뭐다? 실제 부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준 단면을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형수의 이름이 바뀌는데 수고의 n분의 1 되는 곳의 직경과 같은 걸 우리는 정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고 형수는 수고를 기준으로 계산한 형수고요. 절대 형수는 수고랑 관계없이 나무의 가장 굵은 부분, 나무의 가장 굵은 부분에 대한 부피인 거고요. 흉고 형수는 사람 가슴 높이 약 1.2m 되는 지점의 직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 절대 형수는 나무의 가장 굵은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 그 다음 수고 형수는 그러니까 높이로
높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형수입니다. 23번 임업의 경제적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 임업의 경제적 특성은 2번 자연 조건의 영향을 덜 받는데요. 이게 왜 저는 이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 저는 4번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정답이 2번이에요. 임업은 자연 조건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왜? 농업에 비해 임업은 자연 영향을 덜 받아요. 나무는 강하니까. 그래서 정답이 틀린 게 2번이에요. 그래서 임업 생산은 조방적이 무슨 뜻이냐면 집약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나무 키울 때 그 나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쭉 조건을 이런 거 맞추잖아요. 그리고 임업은 육성임업. 그러니까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는 육성임업과 재취임업. 이미 자란 나무를 베서 파는. 그러니까 육성임업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도 존재를 하면서 재취임업보다 이미 자란 나무를 베어서 파는 임업이 같이 병존합니다. 그럼 원목 가격의 구성료는 대부분이 운반비다. 운반비가 맞대요. 왜냐? 이 운반비가 원목 가격의 구성 대부분 요소가 운반비인 이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임업은 대부분 산에서 일어나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논과 밭이 아니라 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은 어떻게 되냐면 시장하고 거리가 멉니다. 즉 거기다가 산에서 벤 나무를 어디까지? 밑에까지 도로까지 또 끌고 내려와야 돼요. 도로까지 끌고 내려와야지 그 도로를 타고 판매하는 지역으로 팔아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임업의 원목 가격 구성 요소 대부분은 운반비다라고 봐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24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비교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가 계산은 뭐냐? 원가 계산을 위한, 그러니까 원가 회계를 위한 비교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수익 비용 비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 비용 비교는 뭐냐면 원가를 비교하는 방법이 아니고 얘는 투자 관련이래요. 투자 평가 쪽에서 나오는 비교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그러니까 투자 안으로 경제성 분석. 그러니까 이게 비용 편익을 계산하는 거. 그걸 추출하는 거? 때 쓰는 게 수익 비용 비교래요. 그럼 기간 비교는 뭐냐? 같은 사업을 다른 기관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다른 기관과 비교.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면 예시를 들어보면 올해 생산량 대 올해 원가 대 작년 원가. 그죠? 이 원가라는 같은 사업을 올해 한 거냐, 작년 금액이냐 이렇게 비교하는 걸 기간 비교. 그 다음 상호 비교는 서로 다른 사업을 사업 방법 간의 비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곰솔농원이거든요. 네, 곰솔농원인데 옆 동네 농원인 거예요. 옆집 다른 농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무슨 당장 기억나는 곰솔농원인데 서림원의 종묘. 이런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서로 다른 사업 간의 비교를 하는 거잖아. 이거를 상호 비교. 그다음 표준 실제 비교는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를 비교를 하는 게 표준 실제 비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뭐죠? 매해 산림청에서 나오는 공시 그 나무값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표준 원가겠죠.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용은 그 산림청에서 내놓은 그 비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임업기계의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구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1번입니다. P. 기계 구입 가격에서 폐기시 잔존 가치를 뺀 거를 기계 수명으로 나누는 게 감가상각비입니다. 26번 임목 축적이 2010년 150 세제곱미터, 2020년 223제곱미터일 때 단리에 의한 성장률은, 자, 복리 아니에요? 단리예요. 자, 단리에 의한 성장률 R은 초기값 곱하기 기간 증가량으로 나눕니다. 증가량. 증가량. 으로 나누면 단리에 의한 생장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초기값. 언제였죠? 2010년 초기죠. 150 곱하기 기간 10년이죠. 이렇게 2010년에서 2020이니까 기간은 10년이죠. 곱하기 10을 해주고 증량, 즉 150에서 220까지 70이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그럼 70, 즉 1500분의 70을 나누면 정답은 4번 4.7%입니다. 27번 산림평가에서 전가 계산식에 사용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전가 계산식이 뭐냐? 전가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잘못을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의 잘못을 부모에게 전가하다. 그러니까 전가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산림평가에서 전가는 보내는 건 맞아요. 보내는데 어디로 보낸다? 뭐 자식의 잘못을 부모한테 보내다가 이런 게 아니고 산림평가에서는 미래로 보냅니다. 미래로 보내는 전가 계산식은 어떻게 되냐? 즉 현재의 돈, 즉 가치를 어떻게 미래로 전가한다고 그랬죠? 미래 가치로 바꾸는 계산을 전가 계산식이라고 합니다. 바꾸는 계산식. 그러면 정답은 1. 환연율입니다. 전 이거 전가 계수인 줄 알았어. 전가 계산식이니까 전가 계수 쓰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맞네. 아닌 것이었죠. 아닌 것은 환연율. 환연율은 아니고 요렇게가 전가 계산식에 사용되는 요소입니다. 환연율은 뭐냐면 환원율은 이제 임지기만가라는 그 평가 계산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계산할 때 임지기만가를 계산할 때 수익을 가치로 바꿀 때 저 환연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꿀 때. 수익을 가치로 바꿀 때 환연율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정가 계산식에서 사용되는 요소가 맞습니다. 현재 가계수, 정가 가계수. 28번. 유형 고전 자산의 감가 중 기능적 요인에 의한 감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유형 고정 자산의 감가. 감가는 가치가 떨어진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 감가에 3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감가에 3대 요인이 있는데 요 지문에 보시면 1. 기능적 요인이 있죠. 요 기능적 요인. 그 다음 2. 물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감가의 3요인. 그럼 세 번째는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요 세 가지 이유가 뭐냐? 감가가 떨어지는 기능적 이유는 부적응.
진부화, 진부하다, 진부화. 그 다음 설계상 결함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 요인은 마찰, 진짜 그대로 마찰, 마모, 부식, 타손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물리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경제적 요인은 외부 경제, 외부 경기.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이 왜 요즘에 그 건설 경기가 엄청 줄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나무가 이제 판매가 이런 그런 뭐랄까 건설 현장에 보통 나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같이 덜 쓰게 되는,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외부 경기라든지 아니면 수요가 감소됐고, 제일 중요한 거 정책이 변화됐을 때입니다. 이 정책 변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산림기사니까 산림청 정책에 따라서 이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산림청에서 우리 이제 소나무 안 심을 건데요, 이렇게 정책을 잡아버리면 소나무의 가치는 당연히 시장에서 떨어지겠죠. 안 떨어지는 걸 산림청에서 심지 말라는 걸 누가 심습니까? 그 중에 기능적 요인에 의한 감가는 여기 있죠. 부적응, 진부화, 그 다음 경제적 요인인데 아는 것. 정답은 마찰 및 부식에 의한 감가. 요거는 확실히 물리적 요인이죠. 3번도 경제적 요인인 것 같은데. 뭐 일단 정답은 4번이래요. 그리고 감가의 세 가지 요인도 한번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9번. 인목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목을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목 비용가, 인목 기만가. 한번 볼게요. 인목을 평가하는 방법은 인목 비용가가 있고 인목 기만가가 있습니다. 그럼 인목 비용가는 뭐냐? 아직 수익 발생 전. 이거 그때 저번에 기출문제 풀 때 말씀드렸잖아요. 유령님 있을 때 유령님은 인목 비용가로 그 가치를 생산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게 뭐다? 이 인목 비용가가 뭐냐면 앞으로 얘를 키울 때까지 얼마가 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식 하나 키우는데 잘 키우려면 최소 2억에서 3억은 든대. 이런 것처럼 이 애기 나무를 앞으로 돈이 벌 때까지 우리는 한 못해도 1억에서 2억의 비용을 쓸 거야가 비용가. 그럼 인목 기만가는 장차 벌 수익, 벌채 수익. 그러니까 나무를 베서 팔았을 때 나오는 수익을 기대하면서 계산하는 거. 기대하면서 계산. 이런 이 인목 기만가까지 가려면 나무가 애기 나무가 아니라 최소 중간 정도, 중령님에서 다 큰, 이제 다 커서 이제 장령님에 되는 요 기간에 이제 이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시장가 역상법. 이건 뭐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시장 가격을 벌기에 도달했을 때 시작 가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벌기 도달 시, 그러니까 우리 벌채할 시기, 벌기 도달했을 때 시장 가격 형성. 얘는 정말 성숙님이죠. 다 이제 끝난, 정말 이제 되기 직전 성숙님인 상태고요. 그다음 네 번째, 원가 수익 절충법. 이게 있습니다. 원가 수익 절충법이라는 인목평가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인목 비용가와 인목 기만가 사이에 있는 요 어디매쯤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비용가와 기만가 중간에 그 평가 방법입니다. 그럼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평가 방법 아까 두 가지였는데 네 가지네요. 네 가지 방법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서 지문을 볼게요. 1. 유령님은 인목 기만가로 평가한다. 아니죠. 인목 비용가.
얘 키울 때까지 얼마 들 거야? 그러니까 1번 아니고요. 옳은 거예요. 2번 장령님은 임목 기만가로 평가를 하죠. 중령님에서 여기 이렇게. 3번 벌기 이상의 성수님은 시장가 역상법으로 평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식재 직후의 인부는 원가 아니죠. 원가 수익 전출법은 그 뭐지? 절충 비용가와 기만가 사이. 왜냐면 식재 직후는 나무를 심은 이후잖아요. 아직 수입이 없어요. 돈만 쓴 거죠, 아직. 아직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목 비용가 혹은 원가 조림비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30번 다음 중 임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는 정답은 2번 가족노동에 기속하는 소득은 임대소득 빼기 지대 도하기 자본입니다. 자 여기서 자본은 이자 자본이자 가족노동은 가족노인 추정액이에요. 진짜 그게 아니야. 이 정도 할 거야 라고. 임지는 지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기출문제 나오면 좀 더 나중에 다른 법 기출문제 나오면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원목 집재 및 운재용 장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 포워더인데요. 포워더자 여기서 집재 원목 집재 벤 나무를 한 곳에 모으고 운재 임도까지 즉 산길까지 옮기는 장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 나무를 한 곳에 모으고 임도까지 옮길 수 있는 장비가 뭐냐라고 묻는 건데 그게 바로 1번 포워더입니다. 그럼 트리펠러는 뭐냐? 여기 펠러가 펠링이라고 해갖고 트리펠러는 뭐 하는 애냐면 나무를 베고 일정한 방향으로 모으는 장비입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모으는 장비. 그래서 트리펠러는 운재 기능이 없어요. 그럼 프로세서는 이미 넘어져 있는 나무에 가지를 치고 그 다음 원하는 길이로 자르는 장비예요. 원하는 길이로 자르는 장비. 그래서 프로세서는 조제용 장비입니다. 조제를 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그럼 하베스터는 뭐냐? 이 하베스터가 임업의 꽃이라고 합니다. 임업 장비의 꽃. 요 하베스터 그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얘는 벌목도 하고 가지도 치고 진짜 조제 가공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작업 기기래요. 그래서 정답은 그 대신 이 세 개 다 뭐다? 운재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제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32번 각 계급의 흉고 단면적 합계를 동일하게 하여 표준목을 선정한 후 전체 제적, 부피를 추정하는 방법은 자, 여러분 이게 표준목을 선정한 후가 뭐냐면 표준목법입니다. 표준목법인데 이 표준목법은 기준이 뭐냐에 따라 갖고 방법이 나눠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부피를 추정할 때 전체 부피를 추정할 때 표준목 어떤 걸 기준으로 그 표준을 잡아서 전체 부피를 가질 거야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 먼저 정답은 3번 하팅법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흉고 단면적 합계라는 기준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각 계급의 흉고 단면적을 동일하게 해서 표준목을 선정한 후 전체 부피를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이 흉고 단면적
면적과 관련된 그 표준 목법은 하팅법이라고 해서 인분, 그러니까 면적을 합계내서 하는 거. 요게 정답, 요게 정답이니까 그러니까 이게는 면적을 동일하게 하는 거. 그럼 나머지 질문 볼게요. 먼저 단근법은 인분 전체를 하나의 급으로 보고 하나의 계급, 인분 전체를 하나의 계급으로 보고 평균적으로 나무를 그냥 평균적인 나무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나무를 요 표준목으로 선정해서 평균적인 나무를 표준목으로 선정해서 그 전체 제적을 구한 게 당근법이에요. 그래서 당근법은 이 나머지 그 표준목법 중에서 가장 정밀도가 낮습니다. 가장 낮습니다. 그럼 우루치법은 우루희법인데 이 우루희법은 어떤 거냐면 각 계급의 본수, 나무수, 그러니까 각 계급의 본수, 나무수를 가지고 평균적인 부피를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라우트법은 전 분수의, 그러니까 전 인분, 전 숲속의 전 인분의 본수에 비례해서 각 계급의 표준목을 선정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우트법이 가장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인 제적 계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러니까 보면 당근법은 그냥 평균 내는 거, 우루희법은 나무수, 하팅법은 면적, 드라우트법은 비례를 가지고 내는 법이 표준 목법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조건에 따라서 훈덴스하겐 이용율법으로 계산한 연간 별채량은, 자, 훈덴스하겐 이용율법은 무슨 말이냐면은 법적 축적에 대한 법정 축적에 대한 법적 생장량의 비율은 현실 축적에 대한 연간 벌채량의 비율과 같다라는 게 훈데스하겐 이용율법이에요. 이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일단 공식을 보면은 이 연간 벌채, 우리 왜냐면 지금 연간 벌채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 연간 벌채량 2는 VN이 뭐냐면은 법적 축적 VN 분의 ZN 법정 생장량 법적 생장량을 얘기를 하는데 곱하기 V 현실 축적으로 이게 계산법이래요.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자, 여러분 여기서 인분 수확표 축적, 이거 법정 축적이죠. 그 250분의
그 다음에 ZM, 법적 생산량이 얼마였죠? 요 법적 생산량, 연간 생산량 10을 한 다음에 뭐를 곱한다? 현실 축적. 현실 축적 280으로 곱하면 0.4 0.04 곱하기 280 해서 11.2제곱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4번 산림에서 잎목을 벌채하여 제제목을 생산할 때 부수적으로 톱밥이 생산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생산물의 관계를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나무를 벌채해서 제제목을 생산했더니 나무를 자르는 사이에 톱밥이 생산이 된 거예요. 이러한 생산물의 관계를 결합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일한 생산 과정에서 서로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물이 필연적으로 함께 얻어지는 거. 서로 다른 생산물이 필연적으로 얻어지는 거. 지금 나무를 베면서 나온 톱밥이 필연적으로 생기잖아요. 요것처럼 소를 잡아서 소고기를 얻으면 필연적으로 소가죽도 생깁니다. 이런 관계를 결합생산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경합생산은 뭐냐? 경합생산은 한정된 자원, 뭐 땅이든 돈이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한정된 자원을 서로 경쟁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를 선택해서 더 생산을 하면 반드시 다른 하나는 줄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줄어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 우리 땅이라는 고정된 땅 안에 소나무와 참나무를 심을 건데, 자 보세요. 이미 이 땅 안에 소나무와 참나무를 심을 건데 소나무를 늘리면 필연적으로 참나무는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참나무를 늘리면 소나무는 참나무가 는 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 요런 관계를 경합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완생산은 뭐냐? 한 생산물의 생산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한 생산물의 생산이 늘어나면 다른 생산물도 증가하는 거예요. 다른 생산물의 생산량도 증가하는 거. 이런 관계가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내가 산에 나무를 더 많이 심었어요. 내가 운영하는 산에 나무를 더 많이 심었어요. 목재를 더 많이 심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산이 휴양림으로서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혹은 요 나무를 더 심었더니 요 나무가 수자원, 산수원, 그러니까 산에 있는 산수원을 더 많이 함량하고 있게 되는 그런 게 올라가면서 산사태 예방도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생산물을 했더니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다른 생산물의 생산량도 증가하는 거를 보완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합 생산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생산물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얘는 경제학 그리고 산림 경영학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아예 다른 용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35. 법정님의 총계 축적이 900, 수계 축적이 1100이라고 할 때 법정 축적은, 자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법정 축적, 법정님 막 이런 단어 나오거든요. 법정. 이 법정이 뭔지 한번 풀고 가볼게요. 네, 법정은 무슨 뜻이냐면은 법정 영어로
노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노말? 무슨 노말? 이러면 학문적으로 정해놓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법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정님은 뭐지? 법정님은 말 그대로 가장 매년 일정량의 나무를 베어도 산 전체의 나무 양이 줄어들지 않고 영원히 유지되는 꿈의 숲을 법정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정 축적은 뭐냐면 요 일정량 베어도 요 법정님 꿈에 영원히 유지되는 이 꿈의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하는 나무의 양을 법정 축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법정 생산량은 법정님에서 매년 나무들이 자라는 양을 법정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요 법정님 꿈의 숲의 총계 축적이 900, 수계 축적이 1100 제곱센치라고 할 때 법정 축적,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하는 나무의 양은 물어본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계산이 쉽다고 합니다. V에는 법정 축적이에요. 법정 축적 V에는 2분의 총계 축적 VA, 수계 축적 VU를 더합니다. VA 더하기 VU. 즉 2분의 900 더하기 1100 해서 2분의 2000 나누면 1000. 그래서 정답은 2번 1000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정님 할 때 이제 요거랑 관련해서 이제 벌기령 나중에 한번 또 나오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36번. 다음 조건에 따라 후버식에 의해 구한 원목 부피는인데 여러분 이 후버식이 그 원목 제적, 원목의 부피를 구하는 모든 공식 중에서 가장 간단하대. 가장 간단한 방식이 후버식인데 그럼 후버식은 뭐냐? 부피는 GM 곱하기 L. 즉 이거 다시 풀어볼게요. V 원목 제적 V는 GM 중앙 단면적 곱하기 L 제장입니다. 이렇게만 구해주면 된대요. 그러면 V는 중앙 단면적 0.025 곱하기 제장 15 이러면 값이 나와요. 이게 끝이래요. 그러니까 요거 중앙 단면적 값, 제장 값. 나머지는 시험 볼 때 여러분 헷갈리라고 넣은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0.375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 후버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때 중앙 단면적 제장 요 두 개 값만 곱해주면 원목 부피가 나옵니다. 37번. 인분 밀도의 척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인분 밀도가 뭐냐?
여기서 또 인분 밀도를 알아야 돼요. 인분 밀도 뭐냐면 숲이 얼마나 빽빽한지를 인분 밀도라고 합니다. 인분 밀도는 숲이 빽빽한 정도. 숲의 나무가 얼마만큼 빽빽해? 빽빽한 정도를 인분 밀도라고 해요. 그러면 인분 밀도의 척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 지위 지수입니다. 아까 우리 지위 뭐라고 했었죠? 땅의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지위 지수는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에 대한 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생산력, 비옥도, 뭐 이런 거, 수령 대비 수고, 나이 대비 나무 높이, 이런 걸 따질 때 지위 지수를 하는 거지, 이 인분 밀도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위 지수와 관련된 척도 물어보면은 지위 지수, 그다음 지표식물,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큼 비옥한지를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토양 깊이, 뭐 이런 것, 이런 구성, 이런 용도들이, 이런 기준들이 지위 지수의 척도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시고, 인분 밀도의 척도는 인목도, 흉고 단면적, 상대 공간 지수입니다. 그래서 인목도가 뭐냐면 우리 산의 축적이 법정립 축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꿈의 숲의 법정립 축적에 비해 몇 프로일까를 인목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기출문제 보시면 뭐 인목도 80, 인목도는 뭐 80%,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인목도 80%는 뭐냐면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산이 법정립, 그러니까 꿈의 숲에 비해서 한 80% 정도 빽빽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 법정립은 100%겠죠. 얘가 기준이니까 법정립, 그러니까 꿈의 숲을 기준으로 우리 산의 인목도는 80이야 라는 얘기는 좀 기준보다 덜 뻑뻑해.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한대요. 인목도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 흉고 단면적은 내가 지정한 일정 면적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요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흉고, 사람 가슴 높이 1.2 정도의 그 단면적, 나무의 단면적을 계산을 한 게 흉고 단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고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흉고 단면적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무가 좋거나 나무가 굵거나 혹은 나무가 많거나 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상대 공간 지수는 뭐냐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 그러니까 평균 거리를 상대 공간 지수라고 합니다. 나무 사이의 평균 거리와 수고, 높이의 비율.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큼 떨어져 있고 그 얼마큼 떨어져 있는 나무가 얼마큼 높아? 라는 게 상대 공간 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산림 경영 패턴이 영구히 반복된다는 걸 가정한 인지의 평가 방법. 아까 우리 인지 평가 방법 있었잖아요. 뭐 그건 인목이군요. 걔는 인목이었습니다. 인목 비용가, 인목 지망가, 인목 기망가. 그러면 임지의 평가 방법은 정답은 4번 기망가법이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 뭐냐면 영구히 반복.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산림 경영 패턴 설명 중에 영구히 반복된다라는 말이 뜨면 바로 기망가법을 생각해 주세요. 자, 아까 기망이 뭐였죠? 미래 가치. 앞으로 미래에 이 정도의 수익이 날 거야 라고 하는 내 희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만가법은 어린 나무가 없거나, 그러니까 아예 나무가 없거나, 혹은 어린 나무가 없거나, 아니면 어린 나무만 있는 어떤 거? 임지였죠. 땅. 있는 땅에 대해서 앞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팔았을 때 어떻게 영구적으로 얻게 될 수익을 기만가법이라고 합니다. 요거 영구적으로예요. 핵심 키워드는. 자, 그럼 비용가법은 아까 얘기했죠. 이때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이 합산. 그러니까 이 나무를 다 키워서 팔 때까지 얼마 들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의 합산. 비용의 합산이고, 환원가법이 사실은 요 기만가법이랑 비슷하대요. 이 임지 기만가. 우리 앞에서 푼 건 임목 기만가였어요. 요거 임목이냐 임지냐, 임지 기만가와 가장 비슷한데, 단 얘는 뭐냐면 매년이에요. 매년. 영원히가 아니라 매년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매년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이 수익을 기반으로 임대료나 수익을 자본화하여 계산한 거가 환원가법입니다. 그리고 매매가법은 임지가 실제로 얼마에 거래됐는지에 대한 평가 방법이 매매가법입니다. 39번. 수간석회를 할 때 반경은 보통 몇 년 단위로 측정하는가? 자, 여러분 이제 수간석회라는 단어를 이제 이해를 하면 이 문제는 풀어요. 자, 수간석회가 무슨 뜻이냐? 수간석회는 나무를 뱁니다. 나무를 뱉죠? 그럼 그 나무의 줄기를 일정 간격으로, 일정한 길이, 일정한 높이라고 해야 되나? 높이로, 보통 이 높이가 1.2m나 혹은 2m로, 1.2m 단위로 자르거나 2m 단위로 토막을 내요. 그럼 이렇게 토막 낸 걸 보면 뭐가 있다? 각 면에 나이테가 있죠. 그리고 요 나이테를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게 수간석회입니다. 수간석회. 요 나무를 베서 일정한 토막 낸 거를 나이테를 정밀하게 분석한 거. 이거 수간석회예요. 왜? 그럼 이걸 왜 분석해? 정밀하게 나이테를 왜 분석해? 하면 이유는 1. 이걸 분석하게 되면 1. 나무가 과거 매년 얼마나 높이 자랐고 굵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굵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즉,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다? 나무의 생장 과정 전체를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간석회가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럼 요 기간이 이제 얼마냐? 정답은 5번 5년입니다. 5년보다 짧으면 너무 짧아서 의미가 조금 없고, 5년이면 너무 짧아서 그때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이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10년이 넘게 되면 이제 전체를 재구성하는 과정 중에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5년입니다. 수간석회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이테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는 있어야 요 폭, 요런 거 보면서 아, 얘는 처음에는 얼만큼 성장했다가 한 3년째 될 때는 그렇게 많이 성장 못했다가 마지막 4년, 5년째 때는 성장을 많이 했네? 이런 식으로 이걸 분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두 개는 이게 처음에 1년은 이만큼 했네, 2년은 요만큼 했네, 요렇게까지는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40번 인목 축적에서 생장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자, 나무의 생장 어떻게 되죠? 이렇게 크는 것과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정답이 아닌 것은 1번 정기 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기, 기간, 시간. 얘는 시간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이 정기 생장에 대한 분류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분류는 정기 생장은 연년 생장, 기간에 따라서 시간, 기간, 연년 생장, 그리고 정기 생장, 그리고 총생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질 수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인목 축적. 자, 재적상장, 부피죠. 나무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 늘어나는 것. 늘어나는 생장. 그리고 형질 생장. 뭐냐? 품질이 좋아지는 것. 좋아지는 것. 그럼 등기 생장은 가격. 즉, 가치가 오르는 것. 오르는 것. 엥? 그러면 생장인데? 그럼 이거 제적 생장 하나만 인목 생장 아니야? 라고 생각해 주시겠지만, 이 생장에 대한 건 뭐로 보셔야 되냐면은,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을 모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장에 따른 분류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따른 분류가 있듯이 인목 축적에서 생장에 따른 분류는 질적 생장과 양적 생장, 즉 퀄리티, 품질이 좋아지는 것, 가치가 오르는 것도 생장에 의한 분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저희 일단 CBT 2회차 2회차 첫 1과목, 2과목 기출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내일은 3과목, 4과목, 5과목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